안녕하세요. 경기 전분 석소입니다. 오늘 경기의 핵심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꼭 봐야 할 전력, 데이터, 전술 포인트 지금부터 바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노르웨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낮은 수비 블록의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노르웨이는 객관적인 전력 차이를 인정하고 미드필드와 수비진의 간격을 좁혀 페널티 박스 안쪽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전망이다. 공격 전환에서는 웨데고르의 왼발 전진 패스와 누사의 측면 운반을 통해 폴란드에게 빠르게 볼을 연결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수비에 투입되는 인원이 많아질수록 폴란드는 전방에서 고립되고 웨데고르가 볼을 잡는 위치도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 브라질은 성급하게 중앙으로만 진입하기보다 브루노 기마랑이스를 중심으로 좌우 전환을 반복하며 노르웨이 수비진의 움직임을 끌어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왼쪽에서 1대1 돌파를 시도하면 노르웨이는 풀백뿐만 아니라 중앙 미드필더와 센터백까지 동시에 커버에 나서야 한다. 한쪽 측면에 수비가 몰리는 순간 반대편과 센터백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고 마테우스 쿠냐는 그 공간으로 내려오거나 침투하며 수비의 기준점을 흐릴 수 있다. 쿠냐가 중간 지점에서 볼을 받아 연결하면 비니시우스는 볼이 없는 상황에서도 수비 뒷공간을 노릴 수 있어 브라질의 공격이 한층 입체적으로 변한다. 아예르와 헤겜은 박스 안쪽에서 정면으로 올라오는 크로스와 공중볼을 처리하는 능력은 갖추고 있다. 하지만 비니시우스와 하얀, 엔드릭처럼 출발 속도가 빠른 공격수들이 센터백의 옆이나 뒤를 파고들면 몸을 돌려 따라가는 과정에서 약점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노르웨이가 수비 라인을 지나치게 내리면 뒷공간 자체는 줄어들 수 있지만 대신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브라질이 반복적으로 볼을 소유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컷백과 짧은 침투 패스, 반대편 전환을 계속 허용하게 되고 한 번의 마킹 실수가 곧바로 결정적인 슈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에 노르웨이는 폴란드의 존재만으로도 브라질 수비진을 완전히 전진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웨데고르가 압박을 벗겨낸 뒤 정확한 패스를 공급한다면 폴란드가 제한된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할 가능성은 무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전체의 슈팅 생산량과 페널티 박스 점유에서는 브라질이 확실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구도다. 브라질은 선발 공격진으로 수비 체력을 소모시킨 뒤 네이마르와 하얀, 엔드릭을 활용해 공격의 속도와 형태를 바꿀 수 있다. 노르웨이는 선제 실점을 허용하면 수비적인 운용만 고집할 수 없고 라인을 끌어올리는 순간 비니시우스가 활용할 공간은 더욱 넓어진다. 결국 초반에는 노르웨이의 밀집 수비로 답답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만 브라질이 공격 방향을 꾸준히 바꾸며 침투를 반복하면 균열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선수 개개인의 속도와 기술뿐만 아니라 공격 선택지와 교체 전력에서도 앞서는 브라질이 후반으로 갈수록 격차를 벌릴 전망이다. 객관적인 전력 차이와 중앙 수비진의 속도 상승까지 고려하면 브라질의 승리 방향이 가장 합리적이다. 멕시코는 개최국의 환경과 열광적인 관중 응원을 활용해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측면 전개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히메네스가 전방에서 볼을 지켜주고 휘녀네스가 안쪽 빈관을 파고든다면 잉글랜드 수비진에도 일정한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루이스 로모가 압박을 벗겨낸 뒤 빠르게 방향을 전환한다면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장면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멕시코가 지금까지 기록한 무실점 행진은 상대 전력과 실제 경기 내용을 분리해서 평가해야 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한국, 체코, 에콰도르는 잉글랜드처럼 세계 정상급 중앙 공격수와 다수의 침투 자원을 동시에 보유한 팀이 아니었다. 에콰도르는 멕시코 반중이 만든 압박감에 휘말려 볼 처리와 전진 선택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변했다. 한국전에서는 김승규와 이기혁의 실책성 플레이가 결정적인 장면으로 이어지면서 멕시코가 경기 흐름 이상의 성과를 가져왔다. 결국 지금까지의 경기 결과가 멕시코 수비진의 약점을 가려주는 보호막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벨링엄이 중앙에서 압박선을 넘어가고 레시포드와 마두에케가 좌우에서 동시에 배우 공간을 파고드는 공격을 감당해야 한다. 멕시코의 풀백이 측면 공격수를 따라 바깥으로 벌어지면 센터백과 풀백 사이에 하프 스페이스가 열릴 수 있다. 반면 수비 블록을 안쪽으로 좁히면 잉글랜드 측면 공격수들이 전진한 상태에서 1대1 돌파와 낮은 크로스를 반복할 수 있다. 특히 벨링엄은 상대 중원이 케인의 움직임을 의식하는 순간 볼을 직접 운반해 박스앞까지 진입할 수 있다. 벨링엄의 패스를 받은 레시포드와 마두에케가 수비 라인을 흔들면 멕시코 수비수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측면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순간 수비진의 시야에서 멀어진 케인이 페널티 박스 중앙이나 반대편 공간에서 노마크 슈팅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케인이 낮은 위치로 내려와 연계에 참여하면 벨링엄이 최전방에 가까운 위치까지 침투하는 역할 교환도 가능하다. 그래서 멕시코는 특정 선수 한 명을 봉쇄하는 방식으로는 잉글랜드의 공격 구조를 끊기 어렵다. 레시포드와 마두에케의 페네트레이션은 그 자체로 득점을 노리는 공격이면서 동시에 케인과 벨링엄에게 중앙 공간을 만들어주는 유인 동작이기도 하다. 이러한 다층적인 공격 경험은 멕시코가 이번 대회에서 아직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수비 판단을 요구한다. 경기가 길어질수록 잉글랜드는 상대 수비의 반응을 확인한 뒤 측면 침투와 중앙 연계를 번갈아 사용하며 공격의 밀도를 높일 수 있다. 반면 멕시코는 로모가 압박을 받는 순간 전진 패스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히메네스를 향한 롱볼과 측면 크로스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히메네스의 연계와 제공권은 위협적이지만 주변 공격수와의 거리가 벌어지면 세컨드볼을 잉글랜드가 회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멕시코의 관중과 환경은 경기 초반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잉글랜드가 성급하게 라인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점유를 통해 분위기를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진행된다면 투엘 감독은 멕시코의 압박
압박 방향에 맞춰 풀백 위치와 벨링엄의 활동 구역을 세밀하게 수정할 수 있다. 아길의 감독의 동기부여와 현장 경험도 무시할 수 없지만 선수 배치와 공격 경로를 상황별로 변형하는 능력에서는 투엘 사단의 전술적 선택지가 더 넓다. 결국 멕시코가 지금까지 누려온 관중 압박과 상대 실수의 효과보다 잉글랜드가 보유한 개인 기량과 전술적 다양성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잉글랜드가 중앙에서 벨링엄을 통해 첫 번째 압박을 풀어내고 측면의 침투로 수비 시선을 분산한 뒤 케인의 마무리까지 연결하며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것으로 판단한다. 오늘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경기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은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핵심 정보는 경기 전 분석수에서 함께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